지금 추석 밥상인데요, 여러분. 추석 밥상에는 아까 그 문 대통령이 시장 본 것들이 있잖아요. 예, 29만 9천 원. 그거 말고 귤, 거봉, 사과, 밤, 쪽파, 새우, 민어, 쇠고기, 당근, 시금치, 떡, 마늘, 무 이렇게 올라가는데 떡국은 안 올라가지? 네. 속을 뻔했네. 근데 사실 지금 올해는 많은 분들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통적인 그 입소문의 전파가 두 가지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는 택시 기사하고 기사님들하고 하나는 그 명절 밥상머리에서 꼭 그렇게 싸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아버지 미치겠어 아주 막 명절에 내려갔더니 박근혜 막 지지하시는 우리 아버지 미치겠어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자, 여러분들 일단 대화창에 우리가 투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집안은 전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 박근혜로? 아니. 그런 분이 우리 방송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민주당 지지하는 분위기 일치한다 1번. 아버지, 어머니와 나는 다르다 2번. 한번 투표 한번 해주세요. 자, 투표 결과 나올 때까지 네. 뭐 하죠? 아니 제 친구 중에 예전에 제가 촛불 집회 나가서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촛불 들고 거리로 나오시고 아버지는 태극기를 들고 나오시는 집이 있었는데 당나라 집안 그런 집안이었구나 아주. 그래서 와 사랑의 힘이 대단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요 사귀기 힘들어요. 어떤 지점에서 그러냐면 저쪽이 정치적 수준이 너무 떨어질 때, 그러니까 정치적 수준이 비슷해서 예를 들면 나는 정의당 지지자고 페미니스트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상식적인 정도면 민주당 우리 쪽 지지자랑 어느 정도 대화가 돼요. 근데 저쪽에서는 막 문제앙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 만세 부르고 빨갱이 어쩌고저쩌고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랑 못 사귀죠. 그러니까 사귀는 건 사실 상상하기 힘든데 그런 사람들이랑 그냥 인간적으로 상대할 때도 차라리 그렇게 정치적 지향이 분명하면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인간관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친분을 쌓고 지냈는데 선거가 돌아오니까 유승민이 제일 괜찮더라. 그러니까 왜? 물어보면 아니 저 문재인은 너무 세고 저 홍준표는 너무 좀 이렇게 좀 멍청한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유승민이 잘 적당하지 않나? 그래서 유승민 찍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 친구였다는 사실에서 너무 분노를 해가지고 나한테 부들부들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인데 정치 저권 여성들은 디테일이 중요하지 않고 이미지만 보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어떤 상황들을 겪다가 보면은 야수님 결혼 아직 안 했잖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조국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취미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사귀겠어요? 이쁘면. 정답. 저 선물. 아니에요. 자기가 뭘 이쁜 여자 안 사귀어봤구나. 예쁜 여자일수록 말하는 게 깨잖아요. 그럼 덕골 보기 싫어요. 제가 그래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왜 웃지? 근데 문제는 지금 추석 밥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북한 월북 하신 그분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건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건 웃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 건 등이 주로 화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도 채널이나 정평 같은 열심히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추석 밥상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보시면 되겠지만 추석 밥상이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박근혜 한참 집권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박근혜가 세월호 사건 나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바로 그 두 달 후에 있던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이기더라고. 이슈는 별로 의미가 없구나. 근데 그리고 나서 탄핵 당하고 나서 지금까지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골수, 친박, 태극기, 모독, 부대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똘똘 뭉쳐서 30%야. 총선 때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투표율을 생각하고 나면. 그러면 어떤 이슈에 반응할 때 사람들이 일부 중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추미애 장관 나쁜 사람이네. 조국 나쁜 사람이네. 이 북한과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네.
이런 이슈에 흔들려가지고 지지율 빼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 간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대개 투표를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대부분 1번이시던데 2번도 올라오잖아요. 이런 경우에 싸우기만 해요. 그러니까 정치로 어떤 정치행위나 정치 아젠다를 갖고 서로 설득시키는 단계가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결국 팩트로 내가 추미애 나쁜 사람이네라고 막 뭔가를 주장하죠. 그 추미애 나쁜 사람인 게 막 언론을 점령하면 봐 내 말이 맞았지 하지만 추미애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뭐야? 새날 유튜브 봤더니 그 팩트가 아니던데 하고 대립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게 대표적으로 그 박근혜 때 목함지뢰 폭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목함지뢰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어보기는 했지만 본 적도 없고 그걸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완전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는데 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선박이 관련돼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반도국가고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어민이거나 어민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선박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어업지도선이라는 게 조그마한 낚싯배, 통통배가 아니고 상당히 규모가 있는 큰 배이기 때문에 그 정도 배에는 어떤 장비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소유의 배를 운영하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어디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민의 가족이거나 어민 당사자로서 저 사건은 뭔가 앞뒤가 안 맞다. 그러니까 이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배를 버리고 부유물을 별도로 낙하시켜서 그걸 사용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전체적으로 뭔가 이상한 것 투성인데 결과적으로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됐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거 이거 뭔가 앞뒤가 너무 안 맞는데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한 공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어떤 의도로 갔는지 우리는 월북이라고 추정하지만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 보수 언론에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국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논리로 밀어붙이고 싶은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논리는 좀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은 것과 대한민국 국방부 국군의 의무하고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자기 지식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을 이제 와서 바꿔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실패한 공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의미는 항상 이슈들은 늘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추미애 장관 이슈도 보면 막 온갖 꼴뚜기, 명태, 거북이 이런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정신이랍시고 추미애 장관 공격하고 그러던데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정치적 성향이 뭔가를 좌우합니다. 박근혜 탄핵 사건은 뭐냐면요. 기본 상식을 갖고 있으나 보수의 민낯을 모르는 사람들이 박근혜 지지하고 있다가 아 뜨거 겁나게 부끄럽네 하고 15% 정도의 사람들이 빠져버린 사건이에요. 이거 돌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박근혜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다시 어떤 이득을 얻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잘 착각하고 모르는 게 있어요. 여의도 연구원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문 대통령 지지율이 80% 막 넘어가던 시절을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보수건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북한을 규탄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전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정도의 조치를 여야가 같이 취해줘야 돼요. 근데 무책임하게 막 아까 주호영처럼 막 첩보자산을 막 부쩍 공개를 하고 북한하고 전쟁이라도 이뤄야 될 것 같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라이 새끼들인 거야.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빠지는 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까 택시기사하고 추석 명절 밥상 이야기한 이유가 그런 거로.
밥상에 올라가면 그게 서로 소통이 되고 아 서울에서 내려오는 아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추미애가 잘못한 게 없다고 느끼나? 그런 사람들 드물다고. 예. 네.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상당 부분 첨예하게 갈라져 있어요. 아직도 박근혜로 대표되는 그 수구 세력으로부터 뛰어내리지 못한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갖고 자기 자신들의 생각이 공고화되는 것일 뿐이지 밥상에서 뭔가 여론이 겁나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토론과 말대꾸의 차이가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른들 앞에서는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를 안 하잖아요. 어르신 말씀에 내가 의견을 달면 그거는 말대꾸일 뿐이지 토론이 아니잖아. 근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명절 밥상머리 아닙니까? 예. 순서대로 어른이 밥 숟가락 뜨기 전에는 뜨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서 무슨 토론과 정보 교환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번 보고 갈게요. 여론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RN서치 같은 건 좀 스킵합시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불리한 여론조사 대표적인 게 RN서치.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리얼미터도 가끔씩은 스킵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봐봐요. MBC가 조사한 거예요, 어제. MBC가 조사한 건데 그 화면을 미리 나실 필요는 없어요. 먼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봐야 되니까. 문 대통령 지지율이 잘하고 있다가 51.5, 잘못하고 있다가 44.2예요. 어제 MBC 조사는 문 대통령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때만 해도 부정평가 이런 거 없었거든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여론조사가 꽤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추미애 이슈나 북한 이슈는 문재인 정부가 방어하는 쪽이잖아요. 수세적이란 말이에요. 공격하는, 쉽게 표현하면 경찰 10명이 도둑 1명 못 막는다처럼 공격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은 늘상 방어하는 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같은 시간대 집권 4년차 추석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51.5 나왔잖아요. 긍정평가가. 리얼미터 기준 한번 볼까요? 문 대통령 지지율 리얼미터 오늘 나온 게 44.7%입니다. 가장 낮다는 리얼미터가. 그 당시에 박근혜 4년차 박근혜 지지율 33.9. 이명박 집권 4년차 추석 때 지지율이 37%예요. 둘 다 30%대잖아요. 가장 낮다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44.7입니다. 그리고 MBC 조사 같은 경우는 51.5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해주는지를 국민의 짐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 되면 한강에서 불꽃놀이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불꽃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시키는? 진짜 각자 집에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이 지지도라는 어떤 통계에 가지고 숫자 장난을 어떤 식으로 치는지 단적으로 이 기사에 드러나는데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민이 62.5%라고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평가한 국민의 83.9%는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봤다. 뭔가 기분이 쎄하지 않습니까? 83.9%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근데 정확하게 보면,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30% 중에. 그치. 83.9%가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30%를 포함하면 전체 국민의 20에서 18% 정도가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정확히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잘하고 있다는 쪽과 못하고 있다는 쪽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문항을 따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문장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하려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민이 62.5%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국민이 38.5%다. 그리고 그 38.5% 중에는 그 38.5% 중에 83.9%가 국정 수행 자체를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더라. 이렇게 문장을 써야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쵸. 긍정 평가한 사람은 62.5%인데 부정 평가한 사람은 83.9%다. 그러면 부정 평가가 더 높잖아요. 예. 그냥 인상만 알겠습니다. 보면.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 지지율 한번 볼까요? 지금 MBC 조사로는 민주당 지지율 3.2% 상승했습니다. 이게 날짜가요. 2020년 9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우리나라 국민 만 18세 이상 1,005명 조사했고요. 응답률이 무지하게 높아요. 21.3%. 와우. 그러니까 요거는 대부분 다 이 사람이 면접한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큰 틀에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 리얼미터 조사는 기계가 물어봅니다. 기계가 물어봤을 때 요거는 대략적으로 투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 리얼미터 조사 나온 거 보면은 민주당하고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 힘이 오차범위의 접전이다 하면서 한 3, 4% 차이 나던 걸 보여주던데, 실제로 지금 이 여론조사가 코리아 리서치 거거든요. MBC 거는. 요거는 다 사람이 면접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여론조사인데, 실제로 보면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적으로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대략 알고 계시죠? 리얼미터 거는 기계가 조사할 때는 부끄럽지 않게도 기계한테는 네. 대답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소위 말하면 샤이 보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물어보면 국민 일반 여론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미터 거는 투표장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은 거고, 나머지 갤럽이나 지금 코리아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의 여론이 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이 19.7인데, 이게 지금 이 여론조사가 민주당은 올랐고요. 국민의힘은 하락했어요. 전달에 비해서. 왜 하락을 했겠냐고요. 너무 과해요. 네. 7.7%나 하락했어요. 특히나 이 그 공무원 비살 사건에 대한 이 국진당의 이 태도 자체가 방법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너무 후져요, 진짜.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저건 너무 아닌데, 보수는 기본적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국익을 버려가면서까지 자기 정쟁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한다고 치더라도 꼴 보기 싫어. 네. 너무 과하니까. 잔소리도 적당히 하셔야죠. 저기 부인들. 남자들한테 잔소리 너무 심하게 하면요 반발심 생겨요. 애들도 그렇지. 부인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적당한 선에서 끝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출구 전략이 없는 상태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주호영이라면 추미애 장관한테 제기했던 의혹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깨끗이 인정해버리면 훨씬 지지율이 오를걸요? 네.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국진당 역사를 보면 북한에 오히려 돈 주면서 총 쏴달라고 하던 사람들이라 애초에 국익과 안보와는 좀 거리가 멀고, 이 사람들은 그 황제 뭐라고 하죠? 그 2등 신민국가로서의 그런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자기들이 말하는 안보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닌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자, 어쨌건 여론조사가 우리 밥상에 지금 더블 스코어의 지지율이 올랐다. 지금 여론조사 오늘 나온 것만 해도 아까 말한 MBC에 어제 포함하면 코리아 리서치, 늘 스킵하고 믿고 거르는 RN서치, 리얼미터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론에는 너무 미미하더라. 여러분들 추석 때 내려가셔가지고요. 내려가신 분들 혹시나 보고 계시면 가족들과 정치 이야기하지 마세요. 근데 아버지나 엄마가 정치 성향이 없어. 근데 추미애나 북한 관련 이슈를 잘못 알고 있어. 그럴 때는 좀 알려는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빈손으로 좀 선물을 드리기 뭐 할 때는 네. 동서식품이나 뭐 동서가구 소품으로 좀 또. 그리고 방금 1번 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원래 그 안진걸 소장님하고 같이 이 추석 밥상머리 선물을 위해 가지고 원래 안진걸 소장님 계획으로는 이제 박덕흠 추미애 사태를 이렇게 많은 국민분들께 추석 선물로 드리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9월 15일 날에 이제 안진걸 소장님하고 그리고 시민연대 함께 이제 박덕흠 조수진 1차 고발을 하고 얼마 전에 2차로 또 고발을 했어요. 박덕흠을. 그래서 원래 1차를 하고 난 이후에 근데 오히려 막 73억이던 게 2천억, 3천억, 5천억 얘기가 나오면서 막 불어나가지고 이제 그런 제목들을 뇌물죄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제목들을 더 추가해가지고 고발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럼 박덕흠의 의혹이 더 큼? 매우 더 큰. 복보다 흠이 더 큰. 잘하셨어요. 네. 네. 자, 이 과정에서 2대1이라고 하는 언론사라고 해야 되나요? 야권 대선 주자 1위 윤석열 장모 의혹 넘고 여의도 직행할까? 이것도 이제 이런 장난질 기사인데 윤석열은 공식적으로 지금 내려달라고 했을걸요? 윤석열이 나오는 여론조사는 없어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윤석열을 빼면 누군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못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아까 MBC 여론조사에 보면 안철수가 6.8, 홍준표가 5.5,
오세훈이 3.1 이런 식이에요. 이 세 사람 다 합쳐봐야 이재명 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리운 거야. 윤석열은 그래도 10%좀 나오는 사람이었잖아요. 뭐 장모 의혹을 딛고 여기도 직행할까? 도대체 기자가 그냥 윤석열 총장님 여의도 가셔가지고요 보수 1위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데일리 이 기자가 장모 의혹이라는 네 글자를 그러니까 그 수표 위조, 그 장고 증명서 위조 그 한 건으로 그냥 딱 등치시키고 이 의혹만 넘어가면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깨끗한 몸으로 이제 뭐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 장모 의혹이 고구마 줄기의 시작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지금 정확하게 그 지금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의혹으로 지금 다 제보를 통해서 내용이 정리되고 있는 거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말하기에는 너무 많아. 네. 너무 방대하고 한 20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가지고 온갖 지저분한 인간관계와 돈과 어떤 추문이 막 다 뒤섞여 있는데 그 핵심에 그러니까 이 윤, 김, 최 이런 이름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어마무시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장모 의혹이라는 네 글자로 축약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건 근데, 초반지. 예. 그래서 이 기자는 우리 윤 총장님이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니까 장모 의혹만 이게 넘기면 다 해결되고 깔끔해질 거다 하지만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윤서방이 마음속에 이 정도로 계속 가다 보면 대권 후보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사건이 저와 결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내를 버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대권에 도전하겠습니다. 아니지. 그러면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정치인들은. 표정이 왜 그래요? 그 윤석열은 뭐 정무적 감옥이 없어 보이는데 윤석열 임기가 딱 10개월 남았습니다. 예. 7월까지 네, 10개월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윤석열 데리고 못 나간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사실은 윤석열이 빠짐으로써 가장 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윤석열 빠지고 나서 그나마 보수 1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더 세지잖아요. 어저께 내가 빵 터진 기사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철수 군 장병 추석 맞이 화상면회 주선. 그러니까 이제 그 군대본의 엄마가 안 대표 덕분에 안심했다면서 화상 연결하는 그게 나왔는데 이걸 딱 보자마자 빵 터지더라고요. 안철수가 진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왜냐면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군인들 일과 시간 후에 다 핸드폰 쓰거든요. 그러니까 화상 통화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굳이 무슨 옛날 무정의 무대 때 시절이라고 자기 당원이에요. 그 아주머니가 당원을 불러가지고 어떤 군부대랑 나는 처음에 그 기사를 봤을 때 각 부대에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백파더 백종원 씨가 하는 그 라이브로 하는 요리 프로가 있어요. 예. 그럼 화면에 막 온라인으로 연결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딱 한 명. 화상 연결한 걸 이거 보면서 이런 쇼는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어차피 일과 시간 끝나고 엄마 아빠랑 통화하고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요. 내가 요즘에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자식들 전화 피한답니다. 용돈 때문에. 괜찮아서. 맨날 전화 와가지고 네. 우리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용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 당시 병장 월급 12,000원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저기 여단 본부 쪽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려고 이쪽에 허락받고 올라가요. 가면 또 전화하려고 줄 서 있는 애들 있지. 11명 줄 서가지고 전화 길게도 못해. 30초 동안 전화해가지고. 근데 집에 엄마 안 계셔. 그럼 눈물 나지. 그래가지고 그쵸? 급하면 얼마만 보내달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네. 하도 핸드폰으로 되니까 엄마 아빠한테 전화 받는 거 귀찮았답니다. 네, 맞아요. 맨날 용돈 달라고 하니까. 예. 근데 지금 화상 면회를 주선하고 이런 모자란 짓을 왜 합니까? 요즘 그 군 장병들이 누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합니까? 애인하고 해야지. 남자친구, 자기 학교 동기들 이런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지금 사회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근황 듣고 이게 궁금한 거지. 부모님 잘 있는 거 이게 매일 확인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할 걸? 아니 집에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전화 옵니다.
그 웃기더라고. 이런 쇼를 왜 합니까? 이제 옛날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 이야기고 딱 한 명 이렇게 해줄 거면서. 그러니까 이게 좋은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 소대장들 있잖아요. 소위로 인간하는 사람들의 핵심 임무가 병사들의 그 생활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아, 네. 거기에 그 병사 이름을 태그 붙여가지고 카페에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한 임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아침 식사는 뭐였고 점심 식사는 뭐였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어떤 일과를 진행했으며 뭐 어떤 훈련은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훈련은 이렇고 훈련의 내용은 이런 것이며 여기에 뭐 위험도는 이 정도가 되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세세하게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전화를 하고 싶겠냐고.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보고 궁금한 게, 다 스마트폰 쓸 수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화상통화 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화면으로 안철수는 아, 그러니까 큰 화면으로 스마트폰 보여줬다고. 화면이 작잖아. 그러니까 안철수는 좀 정치인답게 큰 화면으로 했다 이거죠. 차라리 이런 이벤트보다는 그 추석 맞이 마라톤이라도 한번 뛰지. 아, 맞아요. 그분은 뛸 예. 때가 항상 제일 그게 오르더라고요. 가장 멋있는데 안타깝네요. 마침 얘기해봐요. 마이크 안 좋다 그래서.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리는데. 자, 그쪽 안 나가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아, 지금 됐어요. 네. 아무튼 안철수 씨의 야, 이 사람 감각이 이렇게 없나. 다 스마트폰 갖고 있다니까.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다니까요. 왜 쇼를 해? 크게 보고 싶었나 보지. 그러니까요. 여기까지